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3월 13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첫 윤곽을 드러냅니다. 인수위원장직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직 개편에 나섭니다. 초박빙 대선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준석 책임론을 일축하고 당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두고 재등판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민심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이 됐죠. 대통령 당선인 이제 인수위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영 이 밑그림 첫 번째 그 단추가 아마 깨어질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인수위원장직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걸림돌은 없고 안철수 대표님이 맡으신다는 결심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안 하실 경우에는 또 다른 또 구성이. 네, 대변인님. 뭐 지금 호칭을 대변인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뭐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당선인은 단일화를 하면서 국민 앞에서 밝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는 안철수 대표의 의지지만 네. 공동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뭐 사실은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거를 제안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결심도 거의 굳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원래 11시에 나려고 하다가 오후로 미뤄진 거는 오히려 이제 뭐 기획 정무 그 분과의 간사라든가 아니면 네. 이런 문제 그리고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일정 부분 이제 각오나 다짐 말씀도 드려야 되고 네. 이런 게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거지 위원장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위원장은 좀 정리가 됐다라고 해주셨는데 부위원장 자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권영세 부위원장 얘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는 계속 고사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권영세 본부장, 전 선대 본부장이 선거를 참 무난히 치르시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직을 지금 사퇴하셨거든요. 네. 사의 표명을 하고 그게 처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주변에다 말씀하시기를 좀 쉬고 싶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같이 낮은 네. 수준에서도 하고 나서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대 본부장 입장에선 진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인수위의 부위원장이 되면 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이제 현역 의원이시지만 한 2달을 치열하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일정 부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권영세 본부장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권영세 전 본부장 외에도 다른 분도 뭐 이렇게 아마 그 인사평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되실지는 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뭐 인수위원장과 함께 이 부위원장 자리나 아마 확정이 돼서 인수위 출범도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그 대체적인 인수위 조직에 대한
이런 안은 대략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도 예상 조직도 보고 계신데 뭐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 2파트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분야 이런 식으로 좀 짜질 것이다. 7개 정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좀 눈에 가장 띄시나요? 일단 그 인수위가 그 7개 분과로 지금 그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과거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 분과위원회보다 2개가 줄어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9개 분과위로 인수위가 꾸려져서 이제 그 정권 인수 작업을 했었는데 7개 분과로 좀 압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고 효율적인 어떤 정부 조직을 꾸리겠다라는 의지가 이 분과 이 축소에서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분과가 앞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좀 마련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그 공약을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아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7개 분과로 줄어든 만큼 정부 조직도 약간 현행보다는 네. 축소될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작은 정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앞으로 발표될 부처 구성 안에서 뭐 대규모 구조 조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 여가부 폐지 외에는 없어요. 공약 이제 정부 부처 조직 변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인수위를 이렇게 작게 구성한다는 거는 정부도 좀 작은 방향으로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시장의 어떤 역할들을 좀 강화하고 정부는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역할로 이제 정부의 어떤 기능을 좀 축소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검증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인사검증한다는 거 좀 신기하네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인수위가 설치가 되는데요. 뭐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인수위원은 24명 이하로 하고요. 뭐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두고 보통 명예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이게 신설된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서 중앙 인사관장 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5월에 당선이 되시고 바로 그 인수위가 없이 그날부터 바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나 인사검증기관을 바로 중앙 인사 관장의 장에게 바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인수위의 근거 법령이 아니라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인수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신설된 후에 처음으로 인수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뭐 그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데 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원이라고 하면 사법행정과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한테 모든 인사 기록을 활용하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네. 그 전에 인수위를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가 없으셨지만 그 전에 인수위를 보면 인수위 때 이 부분이 인사 기록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냥 자체 검증을 해요 항상. 네. 자체 검증을 하면서 이제 지명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인수위에서 장관을 발표를 일정 부분 마지막엔 해줘야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청문회도 시작하고 뭐 시작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록 검증 절차가 이게 그 정부 부처의 그 기록을 활용을 못하니까 자체 검증을 하다 보니까 소홀해서 낙마한 사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친구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 본인이 검증팀에서 알 수 알았어요.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부분 법이 신설되고 나서 최초로 이 법의 규정을 받는 인수위가 돼서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4월부터 이제 5월 9일, 5월 10일 날 취임을 하니까 그 전에 4월에 그 장관이나 일정 부분 총리를 발표하기 위해서 인사검증팀을 두고 인사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인사검증이 좀 중요한 게요.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은 처음부터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낙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힘이 좀 빠지거든요. 박근혜 인수위 시절에 보면은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 후보자 지명됐지만 이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되면서 사퇴했고요. 이후에 이제 정우원 총리 후보자 지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 시절 당시를 좀 보면요. 이춘호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취임 이후에도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자웅 차장. 그러면은 이번 사실 구도가요. 또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인사 문제에 힘을 주고 방점을 찍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권이 출범을 할 때, 새 정부가 네. 출범할 때 첫 인상이 뭐냐면 윤석열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네. 일반 국민들이 아 저런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랑 국정을 꾸린다라면 정부가 잘 되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흠이 많은 사람을 이 내각의 그 장관으로 임명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이 인사 검증이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인수위에서는 인사 검증팀이 신설이 돼서 말 그대로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이제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만약에 발탁을 한다라면 이 윤석열 이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팀의 역할이 그 어느 부처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 지명됐을 때 굉장히 여기 검증팀에서 많이 동료들이랑 검증했던 생각이 나는데 지금 보면 이 총리 지명자가 인수위원장직에 있다가 총리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 내에 총리 지명 관련된 지명자 사무실까지 두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이 대표가 지금 지명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가능성이 높으니 이 나중에 국무총리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네. 때문에 셀프 검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인수위원장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인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 국정 전반을 다 이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이제 모셔오는 것인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와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정권, 공동인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런 장면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조각이라는 게 이 정부에 들어서는 에이스들, 최고의 어떤 에이스들을 이렇게 포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여셔야되고 아마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아마 예고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주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또 국민의힘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그게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역풍으로 돌아와서 국민의힘이 그대로 그거를 받게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조각이니까 여기에 충실하게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구자웅 차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이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 과정이 아마 제일 먼저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삐끗하게 된다면 아마 당선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영향이 가게 될 텐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아직 네. 위원장 안 됐지만 네. 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안철수 대표가 네. 총리가 된다면 그래도 대선까지 나오고 이미 검증까지 어느 정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자신이 신청을 해서 검증하는 것과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공직 후보자가 돼서 언론과 이 국민의 이 검증을 받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더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안랩의 지금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상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대주주 직위를 유지하면서 이 그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자가 만약에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이 된다라면 안랩 주식에 대한 어떤 백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그 주식 처분 문제 이것이 가장 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검증이 끝나서 무난하게 이 총리 후보자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약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수위 구성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구성을 할 때 뭐 성별에 대한 할당을 한다라든지 또 지역 균형,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쓰는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변인님 이번에는 여성 할당제, 또 영호남, 뭐 지역 안배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이유입니까? 근데 이렇게 당선인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인수위원회 경우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일을 해야 되고 장관도 이제 총리 그
청문회가 되고 나면 네. 바로 뛰어야 되는 선수다. 근데 사실 너무 이렇게 이 부분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연연하게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등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저는 뭐 인수위와 관련해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깜짝 발탁 인사 이런 게 없다는 말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을 좀 여기에 대해서 일도 잘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상징, 단순한 깜짝 발탁 인사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이 있고 그 분야의 이해도가 높아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조직 관련해서 이제 장관급들 누가 될 것이냐는 관심도 많은데요. 특히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여권, 야권 그리고 청와대 어떻게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중간에 있는 이 정무수석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뭐 관심도 많은데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무장관직으로 좀 이렇게 올려서 격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우선 이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저렇게 뭐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장관직으로 격상을 한다면 여권에서 우선 받아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당선인, 그러니까 여권에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를 축소한다 그랬어요. 그중에 이제 수석제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 자리가 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각 중심으로 대야죠. 대야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정무장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 정무장관이라는 건 과거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장관이 없었고 계속 수석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본다 그러면 정무장관이 그 정도 역량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야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만약에 누가 정무장관이 되건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대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입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소야대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럼 누굴 만나느냐? 네. 사실 여당 의원들 잘 안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것은 양보와 획득입니다. 뭔가를 획득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정무장관이 그러한 어떤 가교 역할 이런 것들 좀 충실히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협치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이제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의 생각이 확실히 있었죠. 저희가 그 목소리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법 외적인 그런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그건 뭐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들으셨지만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게 영부인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어요. 대변인님, 그러면은 뭐 앞서 밝혔던 대로 제2부속실에 배정되는 인력도 없애고 필요한 일정만 의전 비서관실에 조력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겁니까? 예, 김정숙 여사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여사라고 불러달라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다가 또 대통령님이라고 호칭이 바뀌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여사 이런 호칭도 익숙치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법률의 근거는 경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상시
상시 조직으로 일정 인원이 있고 공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제1부속실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의전비서관이 지원하고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유럽 그 여러 나라들의 정상의 배우자들을 보더라도 네. 이런 상시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나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7월 말에 경선 캠프에 합류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첨언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도 지금 당선인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검토하는 아니고요. 검토하는 아니고요.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처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신설 폐지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인수위에서 검토할 안이지 확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네. 네. 지금 또 이 상황에서 진짜 광화문 대통령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있었죠.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청와대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무산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꼭 광화문 이 정부 종합청사에서 일을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고장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사안이지만 이게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경호상 어려움이 있다, 뭐 고층 건물이 많아서 이 방탄 어떤 그 화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예방하고 막는 것이 경호의 업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저렇게 확고한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청와대 청와대 그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 거냐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면 충분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좌절을 했는데 이번 그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이 광화문 대통령 시민 속에서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퇴근 후에 또 시민과 함께 뭐 저녁 술자리를 하는 네. 이런 이 서민적인 대통령의 풍모를 좀 봤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특히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총리 업무를 마치고 자신 그 집 근처에서 장보지 마트에서 않습니까? 장을 보고 가지 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의 그 질 여사도 자신이 다니던 그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헌신적인 존재로서 대통령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조처가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시민 속에서 국민 속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이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에서 저녁에 뭐 술 한잔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겠네요. 아니 저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그러면 이게 경호 문제 특히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관저를 어떻게 옮기냐 지금 뭐 삼청동에 뭐 어디 안가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 개편 TF를 만들었거든요, 벌써.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라고 TF 자체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의지가 강했지만 경호처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가포 경호 매뉴얼이 이걸 지키게 되는 경우에 사실 저 뭐 이렇게 고쳐야 되는 데도 많고 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 이래서 설득을 그렇죠.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경호 매뉴얼을 경호처는 정말 안 고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경호 매뉴얼이 가포 경호는 네. 삼선 경호라 그래서 이제 경호처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병력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은 삼선 경호를 해서 근데 그 경호 매뉴얼을 좀 고치면 어떠냐 이런 제안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지는 강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조금 전에 인수문 통해서 이제 관저가 나왔는데 네. 관저는 정말
정말 구중궁궐 첩첩산중이거든요. 저기는 가보면 정말 동떨어져 있어요. 그 민심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관에 계시면 그 위민관이라 그래서 비서들하고도 가까이 안 있고 단지 부속실 직원들만 자꾸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벌 오피스 미국 대통령이 뭐 얼마나 테러 위험이 많겠어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하고 다 붙어 있고, 네. 네. 그리고 펜실베니아 에브뉴 뭐 1600번지라 그래서 그래도 평지에 있잖아요. 평지에 있어서 이렇게 뭐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다운인가 10번지에 살아요. 이웃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국민하고 괴리되면 청와대가 민심이 괴리되면 지금 그 당선인이 일성으로 내세우는 국민 소통, 국민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면 청와대 막 경호 이러면 야당 의원들 들어오기도 힘드시거든요. 네. 관저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의지가 강하시고 근데 관저는 정부 종합청사의 집무실은 가능성이 있는데 관저는 네. 삼청동 안가는 어려울 거예요. 공간의 협소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있어서 뭐 다른 부분도 여러 폭넓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많이 가르쳐 달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이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백 없이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무엇보다 이제 전화는 했지만 언제 만날지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곧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인수인계의 원만함, 이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권이 지금 다른 정권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정권이 원만하게 이제 이전될 수 있도록 이제 문 대통령이 지원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청와대 이전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은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이제 철폐를 하고 사실상 광화문으로 이제 오기를 원했지만 이 경호 체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의지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다가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좀 기간을 줄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취임을 하는 거죠. 취임과 동시에 이걸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준비가 다 되고 경호라든가 우리가 이제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다 창문을 닫아야 돼요. 항시. 그게 미국 대사관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부터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 이제 옮기는 것이 맞겠지. 네.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죠.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요. 또 인수위 구성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당이 된 이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대선에 나왔던 표 제가 계산, 표 분석부터 조금 한번 짧게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지금 20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총 결집을 했는데 이 젠더 이슈로 인해서 서로 다른 이 진영을 밀게 되면서 좀 양분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사전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이 여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는 이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후보에게 그 투표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죠. 다행히 이제 출구 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응답자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구 조사를 통해서 짐작을 해보니까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를 뭐 60% 가까이 지지를 한 데 반해서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훨씬 많이 지지를 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여성이 정반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출구조사 결과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젠더 갈등이 윤석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되고 당선이 되는 과정에 보면 20대 남성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또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뭐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젠더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떤 해법을 찾아내느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성별로 달라진 표심이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젠더 갈등 부추겼다는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런 젠더 갈등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예상보다 너무나 초박빙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각에서는 나왔어요. 세대포 이론도 주장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세 가지죠. 세대포 이론, 그다음에 호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10% 승리. 그런데 10% 승리도 실현된 바가 없고요. 30% 호남도 실현된 바가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 30% 같은 경우는 틀렸다고 그래도 그렇게 국민의힘이 노력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의 어떤 통합, 국가 통합을 위한 어떤 노력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세대포 이론. 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여성 갈라치기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윤 당선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 격차로 이 후보와 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아마 1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때 딱 7자 나왔죠. 여성 가족부 폐지. 이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남성 표가 확 결집이 되면서 다시 지지율이 반등되는 양상이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해도 사실은 어떤 성을 기준으로 해서 남성 20, 30대의 어떤 표를 응집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갈라치기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 아이디어인지 뭐 우리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좀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호남은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이건 분열시켜가지고 표를 얻은 거거든요. 네. 아무리 선거가에서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열시켜 놓으면 이걸 수습하고 다시 통합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통합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그거 사실 믿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이게 여가부 폐지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뭐 당내에서도 살짝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이준석 이 대표와 또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뭐 조은희 의원 이렇게 둘이서 좀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도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러면서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이거 뭐 사진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3월 11일 날 이제 한 얘기인데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당내 구성원들도 뭐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없는데 당선인의 공약 가지고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조 의원이 이제 여가부를 오히려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내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정말 좀 반대 분위기 서로 양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가부 폐지는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그 당시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들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나왔었어요. 여성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여가부의 그 기능이 거의 한계에 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가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민주당 출신의 광역자치단체장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
제때나 아니면 제때 목소리를 뭐 대국회 아니면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많이 네. 실망해서요. 그때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것도 있고 과거에도 사실 이 여성가족부는 대상을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통의 부처들은 기능을 대상으로 하거든. 기능이 이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달리 이제 편성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은 이와 관련해서 저출산, 보육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이 여성가족부가 조금 다른 면으로 폐지가 되고 나서 저출산, 보육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인구 절벽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가부는 예산이 1.24조 정도 됩니다. 근데 성인지 예산이 한 해에 30조고요. 저출산 예산도 한 해에 수십조를 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성평등, 이런 보육 이런 문제를 같이 하려면 일정 부분은 복지부에 또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는 그렇게 수십조 예산을 쓰는데도 지금 우리가 십수년 동안 270조에서 300조를 썼지만 실패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부처를 폐지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인수위 단계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인수위 단계에서 확정이 되리라 봅니다. 네. 네, 이 갑론을박이 대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런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그까지 못하겠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한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었으면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 공약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건 대선 후보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없으면 저희들 죽었습니다.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더 큰 예산과 더 큰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네,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의 부탁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모습 같이 봤고요. 구정처장,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은 사실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여가부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여성이라는 그 이제 젠더가 이 부처 이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받는 것도 있었고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약자 지위에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신설이 되게 됐는데 과연 그 상징성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냐. 네. 이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여성가족부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 오히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부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기능을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에 국한되지 말고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좀 재편하자. 네. 이런 논의의 출발점이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그 사회적 반응은 여성을 중시하는 가족부를 폐지한다라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반발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인수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그걸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철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그 제일 앞에 섰던 게 이제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인을 이제 정점으로 한 어떤 당직 개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한기호 사무총장 원래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다시 복귀를 시키고 본인 사람들로 이제 당을 재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이 뭔가 청와대와의 미묘한 이런 기싸움을 위해서 본인 체제를 빨리 만드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와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네. 합당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합당에 대한 합당이요?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립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잡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가 치른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이 당직 개편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인수위도 들어가고 뭐 이분들도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분인데 그냥 당직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 그 맥락에서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3인방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대변인님.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장제원 의원은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직책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당선인 비서실장이 끝나고 인수위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통령 근데 비서실장으로 갈 수 있다는 뭐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요. 과거에 임태희 대통령 네. 비서실장이 그런 경우였는데 그렇게 한 경우엔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되니까 이게 아주 희생도 따르고 고민이 그 지역 구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그 인터뷰에서 본인은 인수위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들어가지 네. 않을 거다 이렇게 확언을 했었고요. 근데 아마 지금 19대 보궐로 들어와서 18대 보궐로 들어와서 19, 21 이렇게 됐으니까 네. 4선 의원이니까요. 원내대표에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4월에 원내대표가 다시 바뀌는데 그때 원내대표가 돼서 호흡을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당청 간 교류에 좀 과격화를 하겠다 이런 거군요. 당대표와의 관계보다 사실 입법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여당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여당 정책위 의장은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에서 거의 살아요. 이 서별관이라 그래서 경제부처 회의하고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다 선출로 되지 뭐 임명으로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 말씀하셨는데 윤한홍 의원은 과거에도 이제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그리고 인사 부분을 관여를 옛날에도 하셨어요. 행정고시 출신이죠. 인수위에도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지금은 하지만 여기도 당에서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불렸던 분들이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당에 계실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윤핵관들이 네.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하고 취임한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동시에 당의 총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당대표는 따로 선출이 되고 있고 원내대표도 그렇죠. 따로 선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이지 실제 그 정책을 입안해서 입법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입법을 보좌해 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좀 역할이 더 중요한데 이제 그 윤핵관이었던 그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이후에 재정비에 들어간 국민의힘 상황하고요. 여가부 폐지 관련 이어지는 갑론 일박까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야당이 된 거대 정당 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끝나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이 새 조직 꾸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 비대위 체제 위원장부터 위원들 이 면면이 인선안이 나왔습니다. 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좀 띄는 게요. 박지원 활동가가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측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대선 국면에서 이 이대녀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한 그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030 여성의 표를 거의 뭐 몰표다시피 이렇게 끌어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아마 이재명 전 후보가 추천을 한 걸로 들리고 있는데 네. 네. 이 의미는 사실 여성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게 한 축이라 그럼 또 다른 한 축은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성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 건 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지금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세대 교체입니다. 네. 세대 교체고 약속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 교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성과 세대 교체의 어떤 방점을 찍기 위해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뭐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좀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한 이런 인물이라서 뭐 면면도 한번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면면을 보면 좀 잘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일색인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골고루 갖춰져 있고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서 시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다당제라든가 개헌이라든가 뭐 책임 총리제 뭐 이건 이제 뭐 실현 불가능하게 됐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입법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될 여당보다는 지금 여전히 야당 될 여당이 지금의 여당이죠. 170석이 훨씬 넘는 네.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입법권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 나간다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인선이 발표된 이 민주당의 비대위로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하고요. 또 8월까지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원내대표예요, 구자부차장.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가 사퇴를 했는데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로서 선거를 이제 지휘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당내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도부 공백, 리더십 네. 공백보다는 오히려 원내 사령탑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 좀 지원을 하거나 견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된 집안은요. 네. 잘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공행상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 집안은요. 진 이유가 뭐 그 사람 구성원 수만큼 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질서 있는 어떤 그 비대위 구성 또는 질서 있는 어떤 그 뭐 이렇게 책임론 네. 이건 좀 어렵지 않나. 당내 이견은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싸고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혼란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부터 뭐 윤호중 위원장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좀 뭐라고 할까요? 자맹에 들어간 이재명 전 후보, 이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등판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아직 뭐 나이도 있잖아요. 아마 지방선거까지 역할을 하고 또 휴식을 하고 또 역할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보면은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으로는 지방선거가 불가하다. 이재명 비대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등판론이 지금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났죠. 한 3, 4일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후보가 중심을 잡고 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좀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빼고서는 당의 구심력이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또 지금 지방선거가 석 달도 안 남은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패배한 후보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등판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는 안 되지만 주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뭐 그러니까 가능성이 국민이 있습니다. 부를 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인데 네. 지방선거에서 또 가만히 있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방선거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이 선거 치를 때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 선거 때는 그 노력해달라고 해놓고서는 또 그들의 어떤 선거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비대위 체제를 굳혔다는 거는 이 비대위로 지방선거 치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재명 전 후보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저는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지방선거 네. 뭐 그 정도 역할로 조정을 해야지 본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국민들이 내가 심판했는데 또다시 무슨 근거로 여기 나오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 예전에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계 은퇴까지 하고 떠나고 뭐 이회창 전 대표도 그랬지만 떠나고 이랬는데 그러진 않고 조만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근데 본인이 이제 내가 정치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젊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너무 짧잖아요. 지금 3개월 사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이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년 후에 있을 총선은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전 경기지사 행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친문계 그리고 이른바 친이재명계 간의 미묘한 갈등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좀 소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이나 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 자기 욕심만 탐하당하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그런 글을 올렸고요.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구장욱 차장.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졌지만 그래도 기여한 당원에겐 특별한 포상을 준다라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긴 쪽에서 이기는데 기여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공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포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패배한 정당에서 그래도 이 대선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포상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다분히 지방선거 공천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공천과요? 네, 그러니까 대선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선거에 자신의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앞으로 공천 과정에 조금 가산점을 주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당내에서는 결정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패배를 안김으로써 좀 심판을 했는데 심판 당한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이 상을 나눠 갖자. 뭐 이런 모습이 국민 눈에 얼마나 좀 뭐 좋게 보일지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 172석의 거대 야당을 누가 이끌 것이냐. 뭐 지금 비대위원장은 있지만 투톱 중에 한 명인 이 원내대표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뭐 콘클라베 식으로 이제 교황 선출할 때 마지막 한 명이 나오는 순간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을 밝히고 있는데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의원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어떤 사람을 좀 밀어줄까요? 대여 투쟁에 굉장히 활발할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뭔가 이 발목 잡기,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협상이 가능한 유한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을 택할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희도 그게 궁금한데요. 보통은 야당은 강성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대여 투쟁 이런 표현도 많이 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은 제1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1당이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더 적은 야당일 때의 모습과는 달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1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에 또 실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은 원내 출마자들이 우선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서 사람이 후보군이 정해지면 그분들을 득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역 의원들 원래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원내대표가 됐으면 하는 사람을 그렇죠. 이름을 적어내서 네. 그걸 계속 추려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랑 다른 방식 저희도 안 해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선출될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대야를 끌어갈 그 원래 1당을 끌어갈
원내 그 대표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요. 저희가 안 해본 방식으로 선출을 하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아서 누가 될지,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는 뭐 여야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기경 방식으로 뽑는다. 그럼 원래 교황청에서 이렇게 연기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72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이번 순서에서는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인선 발표한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방선거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당이요. 이렇게 뭐 비대위도 새로 꾸리고 다시 뭐 대표 중심 체제로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것은요. 이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인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게요. 네. 지금 원래 허니문 기간이라고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는 좀 여권에 대해서도 야당도 크게 발목 잡기라던가 아니면 뭐 공세를 많이 안 하는 상황이 되는데 6월 1일이면 한 6개월 정도를 허니문 기간으로 많이 보니까 6월이 석 달도 안 남은 상황. 거기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그럼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제 대선을 치르고 대선에 승리한 당에 그다음 선거 직후의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힘을 실어줘서 잘 해봐라. 그 사례가 2007년 때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8년 3월 달인가요? 그때 총선이 있어요. 그때 네. 많은 의석을 사실상 몰아줘서 힘을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행태가 나올지 지금 딱 3개월 남은 이 상황인데 지금 이 표 차이가 네. 굉장히 미세하게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73%. 네. 24만 7천 표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몰아주려고 할지 아니면 진짜 견제 심리로 해가지고 민주당에게 줄지는 국민들이 이제 볼 텐데 저는 그 판단을 어디서 할 것인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실천해 나가느냐. 네. 졌지만 이게 하나고 더 중요한 거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들을 얼마나 잘 해가 나가느냐. 그러니까 당선인의 태도를 보고 이거 내가 견제해야 되겠는데 네. 아니면 그냥 힘을 한번 몰아줘 볼까? 그걸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집권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2개월가량 사실 당선인 신분으로 보지만 국민들은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보지 않습니다. 거의 윤 당선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국민들이 견제 심리를 작동할지 힘을 모아줄지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방선거는요. 사실 17개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당선인만 뭐 수천여 명에 이르는 굉장히 큰 선거입니다. 구자웅 차장. 이번 네. 대선에 비추어서 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 그리고 첫 조각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 자체가 큰 지지율 격차 없이 네.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이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락은 아주 근소한 표차로 갈렸지만 인수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조각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이 팀을 짜서 기대감을 더 높인다라면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만 기대에 비해서 오히려 인사 검증이 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기 편만 쓰는 탕평과 거리가 먼 인선을 한다든지 이래서 국민 기대를 약간 저버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오히려 바로 지방선거에서 어떤 심판까지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인수위 그리고 첫 조각의 지방선거 결과가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공천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게 되느냐.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거든요. 통합이 잘 이루어지느냐. 통합 이후에 지분 싸움 없이 공천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느냐. 이것도 지방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봅니다. 대선표를 저희가 분석한 것을 그대로 이제 지방선거에 대입을 하면 윤 당선인이 이 17개 시도에서 10군데에서 이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심이 그대로 간다 이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더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방선거 아직 뭐 석 달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여당이 될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벌써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함합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 하방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조금 논란이 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대구 지역으로 내려가서 대구시장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 높습니까? 그래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 청문 홍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출마 의사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 보니까 네.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뭐 몇 달 전부터 워낙 대구에서는 소문이 나 있어서요. 네. 그냥 뭐 예상했던 바다 이렇게 예상했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그런 부분 조율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인구가 아주 많은 큰 시장 뭐 이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대부분 당에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고 다른 지도부들의 다선 의원들의 생각이기도 해서 네.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나오면 경선을 치르셔야겠죠. 당선인의 입김은 전혀 뭐 없다 이렇게 말씀. 그게 아까 받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이 지방선거 과정을 국민들이 또 지켜보시기 때문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나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은 좀 쉬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이해운 전 의원은 충북지사, 황상무 전 KBS 앵커는 광원지사에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활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선 승리를 하면 출마 러시가 옵니다. 그 어떤 기운을 타고 가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본인이 막 이렇게 자가 발전하는 사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시장 외에는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선택지가 그렇게 크진 않겠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일각에서는 뭐 충북지사의 노영민 저 실장이 나갈 거기 그것도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게 또 빅샷끼리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근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있겠지만 네. 민주당도 당연히 경선해야죠. 그 뭐 전 비서실장이었다고 그냥 공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여당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뭐 야권에서도 벌써부터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군들 저희가 한번 짜봤는데요. 보시죠. 지방선거 앞으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 민주당 내 출마 후보군들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자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대선은 이제 한 사람만 그 당선자를 결정을 하지만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만 해도 17군데고 전국적으로 뭐 223개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까지 하면 수천 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어떤 정치 신인들의 어떤 등용문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광역 단체장을 거쳐서 이제 중앙 정치 무대로 오려는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차차기를 노리는 어떤 이 대선 그 예비 후보들의 어떤 이 정치적 몸값, 그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어떤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앞둔 여야의 분위기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가 큰 재해나 이 초대형 사고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지체 없이 비상대기에 들어갑니다. 재난 상황과 연관성이 적은 부처라도 말이죠. 혹여나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만반의 대비를 취하겠다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한 부처나 기관을 책임지는 기관장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실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조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관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술했고 무능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선거, 이 투표라면 소쿠리 투표,
쓰레기 봉투 투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일선 투표소는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투표소에서 이 선거 사무원들은 투표자들의 원성에 치이고 이해가 안 되는 선관위 지침을 해명하느라 넋이 나갔는데 말입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어떤 게 문제였는지 점검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텐데 여론에 밀려 송구하다는 입장문 몇 줄 보내놓고 끝입니다. 실무 책임자라는 사람부터가 일부 유권자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표현한 걸 보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익명 뒤에 숨은 선관위 공무원이란 사람은 선관위 징계 요구에 세금 맛있다. 한 3달 짓다가 조용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쏟아내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6일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같은 수의 교육감,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수천 명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 지금 같은 실력으로, 지금 같은 자세로 투표관리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하다못해 지방선거 날 출근은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산불로 인한 사유시설 등 피해 현황을 접수합니다. 정부는 25일까지 복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4월 초엔 복구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경환 전 의원이 목요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최 전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형기의 80%를 채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의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번 주 금요일 취임식을 갖고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6대 이사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임기는 2025년 2월까지 3년입니다. 네, 홍앵커, 비 오는 일요일이네요. 어제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비 소식이죠. 서울과 경기 북부는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요. 드디어 주불이 진화된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반가운 봄비의 잔불 진화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는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인 토요일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